오늘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손주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저 이번에 취업 면접 봤잖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같이 면접 본 애는 저보다 성적도 낮은데 붙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애 아버지가 그 회사 임원이래요. 할아버지,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법은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벼슬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목민관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편하게 한다는 것,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연구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백성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부터 없애주는 것이 바로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야 가난이지요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답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억울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날 시장에 쌀을 사러 가면 말입니다. 같은 값을 내도 담아주는 양이 달랐습니다. 돈 많은 집 아낙네가 오면 덤으로 한 줌 더 하며 넉넉히 담아주고 가난한 우리는 저울 눈금에 딱 맞춰 칼같이 잘라 담았습니다. 조금만 더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부끄러워 그 말조차 못하고 그냥 받아들던 그 씁쓸함을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값, 다른 양. 이게 바로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이 무시당한다는 신호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노력과 정직함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느끼는 치욕감 말입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노력이 부정직한 특권 앞에 무너질 때 그때 사람들은 희망을 잃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어차피 힘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이야. 이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서러움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가난을 걱정하지 않지만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 가난은 노력으로 극복할 희망이라도 있지만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법은 본래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양반이 죄를 지으면 벌금만 내면 끝. 가난한 농민이 같은 죄를 지으면 곤장을 맞아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법은 백성의 방패여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의 창이 되어 백성을 찔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큰 민생 문제가 바로 환곡이었습니다. 환곡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봄에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게 하는 제도였지요. 씨앗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탐관 오리들이 이것을 고리대금업처럼 변질시켰습니다. 백성에게 10섬을 빌려주고 장부에는 20섬이라고 적었습니다. 백성은 10섬을 받았는데 빚은 20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을에 땀 흘려 추수한 곡식 10섬을 갚으러 가도 관리는 장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10섬이 남았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받지도 않은 곡식을 갚으라니 말입니다. 더 가혹한 일도 있었습니다. 백성이 곡식을 갚아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갚았는데 장부에는 여전히 빚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이, 아들도 못 갚으면 손자가 갚아야 했습니다. 대를 이어 빚을 갚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은 탐관 오리입니다. 하지만 벌을 받는 것은 힘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다산은 이 모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선생은 이 환곡의 문제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797년 정약용 선생이 곡산부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곡산은 황해도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백성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탐관 오리가 왔구나. 우리는 또 얼마나 고통받을까? 선생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백성이 억울함 없이 살게 하리라. 다음 날 아침 선생은 아전들을 불렀습니다. 환곡 장부를 모두 가져오시오. 아전들이 두툼한 장부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충 보고 넘어가겠지.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선생의 방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장부를 한 줄 한 줄 검토했습니다. 선생은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 오리들의 수법을 연구해 왔던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환곡의 부조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장부를 보던 선생의 눈이 멈췄습니다. 김철수, 환곡 15섬 대출, 갑진년 봄.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김철수, 사망, 갑진년 가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김철수 이름으로 환곡이 계속 대출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곡식을 빌려간 기록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받은 곡식의 양도 장부마다 달랐습니다. 백성 영수증에는 10섬, 관아 장부에는 15섬, 감영 보고서에는 20섬. 선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은 직접 마을로 나갔습니다. 아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가 직접 백성을 만나러 나가다니. 선생은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김철수라는 분을 아시오? 철수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분 명의로 환곡을 받은 적이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곡식을 빌립니까? 역시 그랬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선생은 아전들을 불렀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 3년 전에 죽지 않았어? 아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도 환곡을 받아갔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곡식을 빌려갑니까? 그것은 실수로. 선생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실수가 수십 건이요?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실수요? 선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죽은 사람 명의로 빌려간 곡식이 총 300섬이요. 이것을 백성의 빚으로 남겨두면 이 고을 백성들은 평생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으오. 아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먹고 살아야.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백성을 속이는 것은 다른 문제요. 그대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이 있지 않소?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선생은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죽은 사람의 빚을 모두 지웠습니다. 둘째, 실제로 백성이 받은 양만 장부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셋째, 곡식을 빌려줄 때 백성과 함께 장부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넷째, 매달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관아 앞 게시판에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날부터 곡산의 환곡은 달라졌습니다. 봄에 관아 문을 두드리던 백성들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뢰가 생겼습니다. 사또님, 곡식 10섬 빌려갑니다. 그래, 여기 영수증 받고 이 장부에 도장 찍으시오. 가을에 10섬만 갚으면 돼오. 정말 10섬만 갚으면 됩니까? 그렇죠. 법은 공평해야 하오. 빌린 것만 갚으면 되는 것이오.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곡식을 갚으러 왔습니다. 관리가 곡식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10섬 확인했습니다. 모두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은 자신의 눈으로 완납이라고 적힌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끝입니까? 더 갚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날 밤 그 백성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또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곡산에는 정말 공평한 사또가 계시다더라. 빌린 만큼만 갚으면 된다더라. 정약용 선생의 개혁은 단순히 황곡 제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법은 공평할 수 있구나. 정직하게 살면 대우받을 수 있구나. 이 믿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의 곡산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주교 탄압의 바람이 불어오고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로 형 정약종이 순교하고 선생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선생은 곡산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눈물, 그들의 억울함, 그리고 개혁 후 그들 얼굴에 번진 희망의 빛. 선생은 그 경험을 목민심서에 담았습니다. 후세의 지방관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황곡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탐관오리의 수법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곡산에서의 경험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위대한 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선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선생의 마음속에는 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학영과 작은아들 학유였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선생은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너희들이 훗날 벼슬길에 나아가게 된다면 아비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무엇보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거라.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만큼은 명심해야 한다. 법을 다룰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게 판결을 내리지 말거라. 내 한마디에 한 사람의 평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너 자신을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왜 그런지 아느냐? 백성들은 너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배우기 때문이다. 높은 사람이 법을 어기면 온 백성이 법을 무시하게 된다. 가난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나서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거라. 그것이 벼슬아치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란다. 아비는 평생 이것을 실천하려 애썼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평민이든 차별하지 말거라. 법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평함이다. 만약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벼슬을 하지 마라.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가 될 바에야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사는 것이 100배 낫다. 너희는 패족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한다. 아비는 너희가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이 아비의 소원이란다. 이 편지를 받아든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백성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천리 밖에서도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아들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히 아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리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은 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산 선생이 제시한 공평한 법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기회의 공평입니다. 능력 있는 인재가 신분에 상관없이 등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지요.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성품이 훌륭해도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있어도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평생 밭이나 갈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경세유표에서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만으로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다산 선생이 꿈꾼 세상입니다. 둘째, 원칙의 단단함입니다. 법이 공평하다는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 그 원칙에 손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 죄는 2배로 무겁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이 법을 어기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장도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뭐하러 지켜? 높은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 악영향이 온 마을에, 온 나라에 퍼집니다. 반대로 높은 사람이 법을 엄격히 지키면 백성들이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의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이 땅에 정의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도 독립을 꿈꿨고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은 언젠가 공평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은 나보다 더 공평한 세상에서 살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공평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들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결국 사람들이 알아주더구나. 우리 세대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둘째, 주변에서 부당함을 보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큰 소리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불공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일상에서 공평함을 실천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것. 손주들이 여러 명 있으시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을 보고 손주들이 배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법은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 억울함 없이 편안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사회.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노력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법이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기원하며 5번째 정약용 명언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공평한 법이 살아있는 사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선생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